노을이 진 묘지 위 굴삭기 소리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요.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묻으려던 건 아들의 무덤이 아니라 내 죄였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거주 지역을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차가 묘지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석 앞에서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3년 만이었다. 아들 도연의 무덤을 찾는 건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3년 동안 나는 그 아이의 묘를 일부러 찾지 않았다. 도망친 것이었다. 차가 멈췄고 문이 열렸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언덕 위로 빼곡히 선 비석들이 노을빛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말라버린 낙엽이 부서졌다. 강 실장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저기 보이시죠? 조금 앞 언덕 중턱에 회색 비석 하나가 보였다. 박도연. 둥글게 새겨진 이름. 그 아래 짧은 생모련도.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국화 한 다발이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꽃만 바라봤다. 누가 다녀간 건가? 입안에서 말이 굴러나왔다. 3년 동안 나는 오지 않았다. 정의도 떠났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저 국화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회장님, 굴착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 실장이 뒤에서 말했다. 나는 묘비에서 눈을 뗐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성묘가 아니었다. 이장, 도연의 무덤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일이었다. 3년 만에 겨우 마음을 먹었다. 뒤늦은 체면 칠해였다. 시작하시죠. 내 한마디에 아래쪽에서 굴삭기 엔진이 울렸다. 노을빛 속에서 거대한 쇳덩이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그때였다. 안 돼요. 아이의 울음 섞인 비명이 묘지를 가르며 올라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언덕 아래에서 조그마한 그림자 두 개가 전력으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해진 티셔츠, 무릎이 구멍난 바지, 발에 신은 운동화는 색이 다 달아 있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올라온 둘은 곧장 굴삭기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 멈춰요. 운전기사가 놀라 기계를 세웠다. 아이 둘 중 약간 더 큰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안 돼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말라고요. 작은 남자아이는 내 아들의 묘비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온몸으로 묘비를 감싸쥐고 등을 굴삭기 쪽으로 내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여자아이가 울부짖었다. 제발요, 이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우리 아빠 또 버리지 마요.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눈물에 젖은 그 눈이 나를 스쳤다. 그 눈빛. 나는 그 안에서 도연을 봤다. 어릴 적 나에게 반항하던 그 아이의 눈.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걸 가로막으면 끝까지 버티던 그때의 도연이. 회장님, 저 아이들. 강 실장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뭐 하는 거야? 굴삭기 멈추고 아이들부터 치우지. 다른 직원이 소리쳤다. 강 실장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오지 마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요. 또 버릴 거잖아요. 또 버리다라는 말이 귀를 때렸다. 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냐? 나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다. 저 아이들 누군데? 내 목소리는 아이들에겐 닿지도 못한 듯했다.
두 아이는 묘비를 꼭 끌어안은 채 울기만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오늘은 그만두게. 강 실장이 놀라 나를 돌아봤다. 예, 회장님, 지금 그만두라고 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다. 내가 한 번 더 단호히 말하자 굴삭기 엔진이 꺼지고 작업자들이 하나둘 물러났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묘지에 남았다. 노을은 점점 더 붉게 타올랐다. 나는 돌아서 언덕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 여자아이의 흐느낌이 들렸다. 아빠, 우리 지켜달라 그랬잖아. 또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말이 걸음 하나마다 내 등을 찔렀다. 2장.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 책상 앞에 앉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눈동자가 떠나지 않았다. 묘비를 끌어안고 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우리 아빠 또 버리지 마요.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바깥이 조금 밝아지려 할 때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저입니다. 강 실장입니다. 들어오게.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제 아이들 말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강 실장은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벌써? 회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밤새 움직여봤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 손이 저릿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첫 장, 가장 위에 적힌 이름 2개. 박서연 7세, 박민준 6세. 옆에는 작은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묘지에서 울던 바로 그 아이들. 나는 침을 삼켰다. 다음 줄로 눈을 옮겼다. 보호자 없음. 현재 성북구 소재 푸른나무 보육원 거주. 입소 시기 3년 전. 입소 사유 양육 불가. 보호자 없음. 부친 사망자 부 박도현. 박도현. 내 아들의 이름. 서류 위 글자들이 갑자기 흐려졌다. 나는 종이를 꽉 쥐었다. 뭐라고 되어 있지, 지금?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입소 당시 기록입니다. 아이들 아버지 이름이 회장님, 아드님 도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저 아이들이 도연이 자식이라는 말인가?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망설이며 마지막 장을 꺼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입소시킨 보호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또렷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호자 김정. 연락처 0xx-xxxx-xxx. 김정. 정희. 내 며느리였다. 도연의 아내. 3년 전 장례식장에서 울며 매달리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요. 저를 배신했어요, 아버님. 저 그 애들 못 키워요. 그때 나는 도연을 완전히 잘라냈다. 묘도 찾지 않기로 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 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자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내 눈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을 깍지 낀 채 이마를 짚었다. 강 실장. 예, 회장님. 저 아이들이 3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지? 예. 매주 토요일마다 누군가 묘지를 다녀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일 겁니다. 매주 토요일. 나는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골프를 치고 있었나? 와인을 마시고 있었나? 어디 회의실에서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나? 조금 더 알아봐주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고아원 주소를 알려주게. 아이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네. 3장.
푸른 나무 보육원은 도시 변두리에 있었다. 낡은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이 덜컹거렸다. 웃음소리 대신 어쩐지 억눌린 기척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문 앞에서 원장이 나왔다. 아, 박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마당 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작은 운동장이 있었고 여러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사이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남매 둘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과 민준이었다. 서연이는 동생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멀리만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자꾸만 땅을 발로 긁었다. 저기 있습니다. 원장이 가리키자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간 아이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애는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제 묘지에서 봤지. 아이들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서연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동생을 등 뒤에 숨기듯 서 있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바로 내게 꽂혔다. 너희가 궁금해서 왔다. 우리를 왜 궁금해요? 서연이가 물었다. 우리 아빠 또 없애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 그러잖아요. 괜찮다 해놓고 지켜준다 해놓고 맨날 거짓말했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도연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다. 잠깐의 침묵. 민준이가 서연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서연이는 눈썹을 찌푸렸다. 할아버지면 우리를 알아야죠.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할아버지면 아빠가 죽고 나서 우리가 어디 갔는지 한 번쯤은 찾아왔어야죠.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모가 그랬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 버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빠 인생 망가뜨린 애들이라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서 아빠도 우리 버리고 할아버지도 우리 버리고 우리는 벌 받는 거래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내가 그 말들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밖에 나올 게 없었다. 너희가 있는 줄 몰랐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너희 존재조차 몰랐다. 서연의 입꼬리가 삐뚤게 올라갔다. 어른들은 다 그래요. 몰랐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거든요. 이모가 한 말, 아빠가 약속한 거, 아빠가 안 온 날들. 그 눈빛 안에는 7년 6해라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기다림과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몰랐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지. 그때였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또 올 거예요? 뭐? 이모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한 번 보고 안 올 거라고. 우리가 버려진 거라는 거 알게 될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향해 약속했다. 할아버지는 도망치지 않겠다.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 어둠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도연아, 아버지가 뭘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보이는구나. 사장, 밤이 깊어갈 무렵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도연의 유품, 장례 후 며느리가 보내온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창고 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박스 하나. 도연 유품이라는 글자.
나는 그 상자를 서재로 옮겨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구겨진 셔츠, 시계, 지갑, 서류 몇 장, 그리고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너덜너덜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표지를 넘겼다. 첫 장 상단에 크게 적힌 글씨. 서연이, 민준이.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읽어나갔다. 2016년 3월 1일. 수진이를 다시 만났다. 대학 때 사귀던 첫사랑. 아버지가 잡아준 맞선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5년 만이었다. 여전히 예뻤다. 웃는 얼굴을 보니 숨이 편해졌다. 2016년 9월 3일. 수진이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기쁘면서도 무섭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말했다. 집안 망신은 그만해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 부분에서 손을 멈췄다. 치밀어 오르는 기억. 그날 도연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형편없이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아버지,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지 않았다. 손바닥이 먼저 나갔다. 입 닥쳐라.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누구 덕인데? 한 여자 좋다고 집안을 말아먹겠다는 소리냐? 그때 도연의 눈빛에서 뭔가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 스쳤다.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했다. 나는 다시 일기로 눈을 돌렸다. 2017년 1월 15일. 서연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이상하게 숨이 막히다가도 눈물이 났다. 수진이는 힘들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진짜 아빠야. 2019년 3월 12일.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다. 지병이 악화됐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얘기만 했다. 도연아, 저 애들 꼭 지켜줘. 나는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2020년 10월 25일. 아버지 뜻대로 정희와 결혼했다. 결혼식 내내 서연이와 민준이 얼굴만 떠올랐다. 식장 구석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셨다. 나는 그 웃음이 무서웠다. 2020년 12월 1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정희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로 같이 키우자. 정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대신 남들 앞에서는 없던 애들처럼 살아요. 우린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그 웃음이 이상했다. 2021년 1월 9일. 정희가 아이들에게 차갑게 군다.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무서워요. 민준이는 방구석에서 웅크려 있다. 아버지께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또 욕만 듣게 될 것이다. 2021년 10월 5일. 정희와 크게 싸웠다. 당신은 그 애들만 챙겨. 나는 뭐예요? 정희가 소리 질렀다. 그 애들은 당신 죄의 증거야. 나는 말했다. 그 애들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책임이야. 정희는 더 크게 소리쳤다. 이제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 2021년 10월 18일.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서연이와 민준이를 정식으로 내 아이로, 우리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 도망치지 않겠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거기서 글이 끊겨 있었다. 그 다음 날 도연은 사고를 당했다. 나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3년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날 한꺼번에 쏟아졌다. 도연아, 아버지가 너를 밀어낸 거였구나. 5장. 몇 날 며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일기, 아이들의 눈, 정희의 얼굴이 뒤엉켜 떠올랐다.
어느 새벽 나는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이 사고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가져와. 예, 회장님. 경찰 기록, 병원 기록, 구급대원 보고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사고 당일 도연 씨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나는 종이를 넘겼다. 2021년 10월 19일 730 김정 통화, 800 김정 통화, 815 김정 통화. 그 아래 902 교통사고 발생. 또 다른 서류. 구급대원 보고서. 사고 현장 인근 대학병원 존재. 보호자 김정. 전화로 A개인 병원으로 이송 지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경로 변경. 나는 쓰러질 것 같았다. 가장 가까운 곳이 대학병원이었잖나. 예, 회장님. 응급의학과도 있고 중증 외상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 먼 개인 병원으로 보냈다고? 강 실장이 입술을 달싹였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그 몇 분, 몇십 분이 골든타임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퍼렇게 부식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희는 뭐라고 했지?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 너무 놀랐다. 그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때 궁금해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건 일단 접어두지. 예.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다. 저 아이들부터 이 집으로 데려오는 게 우선이다. 나는 덧붙였다. 대신 정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조용히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6장. 며칠 후 보육원에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서연이와 민준이가 어제부터 밥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동생만 챙기고 자기 입에는 아무것도 안 대려고 합니다. 나는 곧장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2층 끝방 앞에 서자 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먹기 싫어. 먹으면 또 버릴 거잖아.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할아버지다. 잠시 정적. 문틈이 조금 열렸다. 빨갛게 부은 눈, 그 사이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동자. 가세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왔다. 괜찮아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 많이 했다. 너희 아빠에게도 너희에게도.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서연이 얼굴이 반쯤 보였다. 이모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버린 사람이라고. 아빠도 우리 버렸다고. 우리는 벌 받는 거래요. 그 말에 가슴이 쥐어뜯기는 듯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든 사실이 아니다. 이모는 항상 사실만 말한대요.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가 우리 만나러 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도 이모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싫어한다고. 우리가 있으면 아빠가 또 혼난다고.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 못 데리러 온 거래요. 나는 문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럼 아빠가 안 온 건 누구 잘못인데요? 어린아이가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른들 잘못이다. 할아버지 잘못이고 너희 이모 잘못이고 너희 아빠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너희 둘은 잘못한 게 없다. 잠시 침묵. 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너희 아빠가 쓴 일기다. 너희 이야기로 가득한.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아빠 글씨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2층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아이들은 바닥에 앉았다. 나는 그 앞에 앉아서 일기장을 펼쳤다. 서연이가 태어난 날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나는 울었다.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또 울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책장을 넘길수록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다. 누가 뭐라 해도.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모는 아빠가 우리 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빠 인생 망가뜨렸다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말했다. 너희는 아빠 인생을 버티게 만든 이유였다. 민준이가 내 소매를 잡았다. 그럼 할아버지는 우리를 싫어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무관심했다. 그게 가장 나쁜 거다. 아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일기에 써 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아빠가 그랬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야 알았다. 너무 늦게. 서연이는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다. 한 번만 믿어볼게요. 할아버지가 정말 안 버리면 우리도 믿어볼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류 더미, 법원 출석, 보육원과의 면담.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 하나.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희.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자 갑자기 어머니인 척 돌아왔다. 나는 법원 복도에서 깊게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돈 때문이겠지. 언제나 그랬듯. 그리고 법정. 정희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살짝 야윈 얼굴에 화장을 얹었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였다.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충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남편의 잘못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호시설에 맡겼던 겁니다. 나는 손에 쥔 일기장을 꽉 쥐었다. 잠시라.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아원 입소 서류에 향후 재인수 계획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입소 당시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가 재생됐다. 아빠 죽었어요. 다시는 안 와요. 이 애들 더는 못 키워요. 나도 살기 바빠요. 정희의 목소리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며 말했다. 잠깐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다시 데려오려 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일기장을 들어보였다. 이건 제 아들 도연의 일기입니다. 박 회장님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정희가 아이들에게 차갑게 군다. 서연이가 엄마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정희를 바라봤다. 내가 말하는 잠깐이 3년이었다. 내가 말하는 잠시가 이 아이들에겐 영원처럼 길었던 시간이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그 애들은 당신 아들의 죄의 증거였어요. 그걸 매일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전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탐욕에 휩쓸릴 수 있고, 인간이기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판사가 사고 기록을 꺼내 들었다. 또 하나, 교통사고 당시 구급대원 보고서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대학병원인데 김정 씨가 전화로 A개인 병원으로 이송 지시를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죽어 있었어요. 어디로 갔어도 소용없었어요. 그 판단을 당신이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판사의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도연을 죽인 건 트럭 기사일지도 모르고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그 죽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다.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작은 발로 증인석에 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잔인한 장면이었다. 누구와 살고 싶으냐? 판사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떨다 대답했다. 할아버지요. 왜? 할아버지는 매일 약속 지켜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안아줘요. 이모는 우리 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3년 동안 나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박서연, 박민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을 친조부 박진수에게 단독으로 지정한다. 김정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부 박탈한다. 또한 아동유기 및 정신적 학대 혐의는 검찰에 송치한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 망가졌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언젠가부터 내가 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너와 나 도연의 인생은 함께 망가지고 있었겠지. 나는 한마디를 더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법정 문이 닫히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8장. 고아원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은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서 있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작은 인형 한 개. 준비됐니? 내가 묻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여기 안 와도 돼요?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너희 집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 집.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멈춰섰다. 높은 담장, 넓은 마당, 커다란 집.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아이들을 2층으로 데려갔다. 복도 끝, 문 2개. 여기가 서연이 방, 그리고 이쪽이 민준이 방이다. 문을 열자 작지만 아늑한 방이 드러났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책 몇 권, 작은 인형과 장난감.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모서리에 앉아보았다. 매트리스가 살짝 꺼졌다. 푹신하다. 민준이는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만져도 돼요? 부셔도 된다. 내가 말했다. 대신 서로 마음은 부수지 마라. 아이들이 웃었다. 그 웃음은 보육원에서 들었던 웃음과 달랐다. 조금은 더 맑고 조금은 더 크게 울렸다.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이들 앞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였다. 먹어봐라. 아이들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처음엔 눈치를 보더니
곧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으면 천천히 먹어도 된다. 누가 뺏어가지 않는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랑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가 밥 먹고 나면 꼭 안아줬어요. 나는 웃어보려 했지만 목이 먹먹해져 제대로 웃을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혀 침대에 눕혔다. 잘 자라. 내가 말했다. 서연이가 이불 속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응. 내일 아침에 또 여기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질문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또 사라지지 않을 거냐? 그래. 할아버지는 내일도 여기 있을 거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약속? 약속이다. 서연이는 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그 작은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었다. 꼭 지켜야 돼요. 또 거짓말하면 정말 평생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보거라.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지키는지.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 도연의 사진이 있었다. 젊고 웃는 얼굴. 눈은 어린 서연과 닮았다. 나는 사진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너희 아이들 이 집으로 데려왔다. 사진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은 더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내 말이 맞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아래층 어느 방에서 아이들의 가벼운 숨소리가 조용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남은 생은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우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